안녕하십니까? 배팅 부동산 아파트 양적 완화 시작. 500원짜리를 자루로 뿌리면 5만원 또 휴지됨.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번 정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자세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국토부의 넘버원은 집 파세요라고 말을 하셨고, 정부의 넘버원은 피자 산다고도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바로 보유세 부분에서 뻐그러집니다. 보유세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신용만 낸 거죠.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당 과세인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말만 하고, 그 다음에 주임사 특혜를 주어서 사실상 보유세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.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국토부의 이야기와 기재부의 이야기가 다른 그런 엇박자를 내면서 이때 완전히 큰 흐름이 그냥 다 정해지는 그런 순간이 돼 버린 거죠. 이 이후에는 거의 백약이 무효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당시를 상황을 보면 보통 장관이 큰 힘이 없었다. 보통 청와대에서 보통 결정하는 대로 다 정해졌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또 토건과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오비 출신의 로비가 있었을 수도 있다.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은 많지만, 그리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그냥 쇼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알 수는 없지만,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국토부와 기재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완전히 그냥 정책이 산으로 가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당시에 김현미 장관, 그 다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, 기재부 장관이죠. 그 두 분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이때 신호가 우리 편은 집 사세요 해서 조금 먹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. 그래서 2배 이상 먹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가 이게 계속 점점 심화가 되니까 공급 확대, 지금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 양적 완화의 시작은 지금 현재 공급 확대, 지금 현재 이 3번 단계인데, 대략적으로 이런 토건족들의 관심사는 땅 보상이 1번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2번이 선분양인 것 같습니다. 분양을 완판하는 것. 경기가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형사 입장에서는, 회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다 떨어버리는 것이 좀 안전하죠. 그래서 현재 땅 보상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니까 완전 그냥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고, 이제 분양이 문제인데, 분양은 지금 일반 매매 시작은 좀 얼어붙은 경향이 있지만, 분양은 지금 로또 분양 프레임으로 분양이 거의 완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. 그래서 성공한 거죠. 완전히 모든 걸 다 단계별로 다 먹고 다 성공을 한 거고, 이 이후에 아파트 양적 완화가 끝나는 시기쯤에 그때가 이제 4번 단계가 될 건데,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거죠. 날아오르면 떨어지듯이 떨어져야 다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조금 가격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양적 완화가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기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해먹을 것도 다 해먹었고, 해먹을 사람들 다 해먹고, 그렇기 때문에 하락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죠.
지금은 지금 분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3번이 공급 확대 단계인데 지금 뭐 국토부 홈페이지 가서 보도자료에 그냥 주택 공급만 치면 이렇게 올해 그 2월부터 8월 사이에 뜬 것만 이렇게 다 많이 뜹니다. 다 무슨 공급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일 마지막 공급안이 요 내용이죠. 수도권에 12만 호, 지방권 중에서 그 세종, 대전에 그 2만 호 해서 14만 호를 공급하겠다. 지금 그 서울에서 먼 지역에 지금 수도권 공급한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역들이 얼마나 들썩들썩했습니까? 그 수원 중심으로 한 수원, 동탄 여기서도 많이 해먹었는데 이쪽이 지금 그 공급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주요 지역이죠. 뭐 북쪽도 아니고 그 남부권 경부선 근처에 있는 그 남서부에 있는 지역들인데 주로 그런 지역들인데 아주 위치가 뭐 경기도에서 괜찮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. 지도상 보면 지금 수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들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. 여기를 공급한다고 하니 사실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분양을 일단 완판시키고 나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현 단계의 그 3단계 양적 완화가 시작된 지금 현 단계 주의사항인데 로또 아파트입니다. 로또 아파트. 다른 어떤 비슷한 어떤 비유라고 해야 됩니까?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회사가 새우깡하고 꼭칼콘을 지금 현재 100원에 팔고 있는데 새우가 풍년이 들어서 그 새우깡을 만드는 재료들이 엄청나게 지금 입고가 되어서 저렴하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 평소보다는 그 새우를 조금 더 넣은 상태죠. 요거를 좀 고가로 팔아먹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? 간단합니다. 그 꼭칼콘의 생산량을 조금 줄이면서 가격을 300원으로 올려버리는 거죠. 100원에서 300원을 올리고 직원들한테 좀 강매를 합니다. 뭐 보전도 좀 해주면서 강매를 하면 꼭칼콘이 300원에 거래가 되는구나. 그러면 꼭칼콘의 거래가가 300원이 되는 거죠. 그 상태에서 새우깡을 200원으로 올리는데 이 새우깡은 그 당초의 그 새우깡이 아니라 새우 함량이 많은 새우깡이다. 그래서 200원에 파니까 지금 예전에 꼭칼콘은 지금 300원에 파는데 지금 좀 개선된 새우깡을 200원에 파니까 이 새우깡을 200원에 사 먹으면 100원이 이득이다. 꼭칼콘 사 먹는 거에 비해서 100원 이득이다. 그렇죠. 이게 로또깡이죠. 로또깡. 새우깡이 아니라 로또깡 광고를 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사실은 폭리를 취하는 거죠. 그래서 꼭칼콘이 구축이라면 새우깡이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게 당연히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이것은 분양이든 구축이든 재개발 물건이든 관계없이 가치를 분석해서 가치보다 가격이 싸면 사는 것이고 가치보다 가격이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. 괜히 그냥 그 광고하고 로또 이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. 정말 로또라면 왜 팔겠습니까? 그냥 다 빚을 내서라도 다 보유하고 있다가 제값 받고 팔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고 가치를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가치 평가는 첫 번째 수익률,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
그 매매 가격 분의 매수하는 가격 분의 그 임대료 1년에 얼마 수익이 난다. 그 임대료를 분자해 놓고 그러면 퍼센트가 나오죠. 그게 임대 수익률이죠. 그거는 계산할 때는 그 세금도 고려를 해야 되고 매입에 따른 부가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한번 산정을 해보고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이때 재개발 물건의 경우에는 그 월세를 지금 현재 월세가 아니라 인근의 유사한 단지, 신축 단지의 월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.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다음 땅값을 한번 계산해 보는데 이 땅값은 매매가를 그 땅 지분 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. 이게 분양 면적으로 나누면 안 되고 전용 면적으로 나눠도 안 됩니다.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그 땅 지분으로 매매가를 나누면 땅이 평당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그래야지 인근 지역과 비교가 됩니다. 그러니까 공유 지분이므로 그 아파트의 땅은 공유 지분이므로 인근의 그 단독 필지 가격보다는 싼 게 사실은 정상인데 그 기준을 갖고 한번 땅값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인근 땅값은 그 디스코 등에서 실거래가를 검색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. 마찬가지죠. 그 실거래가도 인근 땅값도 그냥 땅만 거래된 게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 나온다. 그러면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. 그리고 아파트만 보지 말고 단독 필지에 대한 그 단독 주택의 거래가도 한번 보고 그 땅은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수익률과 땅값 분석 방법은 예전 동영상에서 제가 무수히 한번 다루었습니다. 무수히 다뤘기 때문에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번 아파트 양적 완화.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은데 수원 주변 남서부 일대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투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이 아주 나쁜 지역은 아닌데 언론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폄하한다고 서울에서 멀다, 별로 좋지 않은 지역에 하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견에 따라서 제가 이 지역들을 500원짜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수원 주변에 500원짜리 아파트 막 투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서울 중심으로 주변 기타 지역에도 아파트를 투하하고 있는데 서울에도 지금 호수는 작지만 그 공급되는 가구 수는 작지만 어쨌든 소량이라도 서울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남서부의 그 수원 주변 말고도 500원짜리에서 5만원짜리까지 아파트를 투하하고 있습니다. 이 5만원짜리가 뭐 서울 중심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투하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멀다. 대부분의 그 공급이 서울에서 먼 지역이다. 이렇게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일종의 뭐 여론 형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그 서울은 희소성이 있고 각 지역마다 중요한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희소성이 있을 것이다.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로또 분양을 꼭 잡아라. 뭐 이런 흐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3번 아파트 양적 완화의 결과 이게 4단계죠. 다음에 올 단계 1번 500원짜리도 자루로 뿌리면 큰 돈이다. 말 그대로입니다. 이게 양이 많으면 큰 돈이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많은 아파트를 그 약간은 서울에서 먼 지역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호수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일단 그 대체 주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
물론 서울이 제일 좋겠죠. 각종 문화재가 있고 옛날 길이 있어서 어떤 그런 느낌은 서울에서 받는 그런 느낌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 불가하겠지만 대량으로 신축 단지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그 쾌적한 그런 느낌은 아마 서울보다도 더 좋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가격이 만약에 비싸면 서울하고 경쟁이 안 되겠지만 가격이 뭐 500원짜리라면 가격이 그만큼 싸다면 실제로는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 그 공급을 하게 되면 한 1,000원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00원짜리를 뿌리니까 서울의 대체 주거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서울이 월세가 500만 원을 받는다. 그리고 지금 이 500원짜리 뿌린 요 수원 남부권, 수원 주변 월세가 100만 원이다. 그럼 400만 원 차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서울을 떠나서 이 신축 단지 쪽으로 많이 옮길 겁니다. 그러니까 말이 400만 원이지 20일 정도 출근한다고 보면 출근 퇴근 시 교통비를 10만 원씩 잡고 20일 동안 써야지 4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그 수원 주변의 신축 단지로 이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다녀도 된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아마 서울의 대체 주거지가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. 그래서 지금 2번은 서울의 선택지.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그 서울에 붙어 있는 분당이라든가 또는 그 하남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500원짜리 그 주변의 그 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경쟁 물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1안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내려간다겠죠, 바로. 그 다음에 만약에 2안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서울에서 빠져나가겠죠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세가 뭐 4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그런 식으로 가격을 그냥 고수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할 것입니다. 지금도 뭐 거의 매년 그 서울에서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경기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더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줄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쌓이면 급격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기권으로 서울 인구를 좀 뺀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순차적으로 서울 지역들을 재개발을 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. 재개발을 그렇게 하게 되면 재개발 끝날 때마다 공급이 또 엄청나게 깨끗한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쫙쫙쫙쫙 되면서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 그래서 1안이든 2안이든 서울도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.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3번 주거 불안 등으로 야기된 자연 인구 감소.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서 바로 자연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죠.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엄청 당겨진 일인데 이 자체가 또 다른 충격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공급은 늘고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.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니까. 그래서 인구가 줄면 지방이 제일 타격이 클 것이고 서울도 줄어들겠죠. 지방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지 서울이 안 줄어든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자, 여기서 참고로 돈의 양적 완화와 아파트의 양적 완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돈의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돈 플러스 부채로 지금 돈이 돌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그 눈의 성격이 강합니다. 그러니까 스노우,
녹는 거죠. 금리가 오르면 눈이 녹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이, 전반적인 상황이 긴축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은행에서 돈을 회수하면 또 눈이 녹는 겁니다. 거기에 비해서 그 아파트는 흙 정도는 됩니다. 흙 정도, 소일 정도. 한번 지어 놓으면 한 50년은 그렇게 서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50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녹아 없어진다는 사람도 있지만, 지금 한번 보십시오. 서울에 50년 된 아파트들 엄청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렇지만 거기서 영끌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 들어 사는 사람들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. 꽉꽉 닫혀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는 50년이 지나도 흙 정도는 될 것이다. 그래서 아파트 양적 완화가 더 어떻게 보면 더 공고한 어떤 흔들림이 없는 그런 양적 완화가 될 수도 있다.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산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자산의 증가 속도는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흘렀을 때 자산이 불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,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자산의 그 증가 속도를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돈이 얼마를 은행에 예금을 하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얼마를 받더라. 이게 금리죠.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뭐 한 3% 된다면 부동산의 상승률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한 20%에서 30% 되니까 그 금리가 너무 싸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않으면 비정상인 그런 상황이 온 거죠. 지금 현재는. 그래서 대출 수요도 많고, 너무 대출이 계속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고, 그리고 이 급격한 부동산의 상승은 미래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10년간의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면 이 정상적으로는 급여가 상승한 정도 수준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, 특정 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그 이후 기간이 하락을 할 수도 있고, 운이 좋아도 가격이 아주 조금 오르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는 부동산 2번과 같은 자산의 증가 속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출 내서 부동산을 사면은 안 되는 시기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. 그 일본 보시면 왜 하필 일본과 비교하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,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과 유사한 상황을 맞은 나라는 거의 일본이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? 일본의 인구 절벽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좀 더 심각한데,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현 상황도 비슷합니다. 일본의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본에서 그 해외 자산 투자가 급격하게 늘죠. 그러니까 자국에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해외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일본의 그 해외 자산은 굉장히 그 투자가 성공적입니다. 전반적으로.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 국내의 성장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외국에다가 그 외국의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는 거죠. 너무 비슷합니다. 알고 보면.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에 한계가 부딪히니까 그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지금 이 상황, 일본과 비슷하죠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금리가 0.5%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, 부동산이 그 0.5%보다도 자산의 증가 속도가 더 그 낮기 때문에 더, 그러니까 0.1% 이 정도겠죠. 0.1%, 0.2% 이 정도의 자산 증가 속도이기 때문에
0.5% 금리를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. 이게 자국에 다행히 대체 자산이 있으면 자국의 그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없으면 외국으로 투자 금액이 넘어가겠죠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4번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? 말씀드렸죠. 가치를 판단해서 매도 매수를 시행해야 될 시기인 거죠. 분양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익률과 땅의 가치, 땅의 가격을 판단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.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어떤 매도 매수를 하면 안 된다.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 자산이 정말 없다. 또는 주변에 어떤 뭐 조카라든가 그 친구들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산이 정말 없고 지금 아파트나 뭐 주택이 가격이 내려도 살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안 되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 귀농귀촌 검토를 한번 추천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그 근거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이 가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직관적인 그림인데, 도시의 아파트가 가치 대비 가격이 엄청나게 높다면 그 시골의 그 농지는, 시골 땅들은 가치 대비 가격이 약간 높은 그런 수준으로 보여집니다. 그런데 지금 그 329 대책, 그 다음에 그 723 법 개정, 이걸 볼 때 지금 도시 아파트보다도 시골 땅이 먼저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곧 찬스가 온다는 이야기인데, 그 찬스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안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,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 아파트 양적 완화가 지금 현재 시작되었고, 양적 완화가 끝나면 그 결과는 그 하향으로,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그 일반 물건을 매매하는 것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, 어차피 지금은 그 주택을 구매를 한다면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양가조차도 지금 토건 세력의 어떤 로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분양을 받아라.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